네, 방금 소개받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에 있는 이용화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자연논술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난번에 이제 봤던 올해 그 모의 논술로 진행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그 책자에 그 문제와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같이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계열 논술은 수학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학 문제로 출제가 되면서 고교 과정 내에 있는 것을 출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고교 과정 내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습니다. 모의 논술에도 보시면 포물선, 타원, 쌍곡선, 자취, 이제 도형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삼각함수, 함수의 극한 이런 것들도 이제 출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등비수열, 등비급수, 이제 수열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사용이 됐고, 그다음에 기대값, 확률 범위에 대해서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출제되는 것은 모의 논술 때 이 분야가 출제가 됐다고 해서 뭐 본 시험에서 이 분야가 반드시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교 과정 내에 있는 컨텐츠 중에서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해서 출제를 하니까 그 내용 내에서 이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통계 분야에서 논술이 나온다고 해서 본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시로서만 나온 거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는 도형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어떤 자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주어져 있는 도형에 대해서 도형 바깥에 있는 점에서 접선 두 개를 그을 수 있는 점들이 어떤 점들이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자취 문제들은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의 구성을 보면 첫 번째 문제 밑에 그 소문항으로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소문항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은 학생들이 전체 문제를 접근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스텝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서 힌트로 사용을 해서 접근하는 것이 쉽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소문항을 나눠 드린 겁니다. 그래서 소문항이 사실 없으면 훨씬 더 학생들이 난이도가 높게 그렇게 느껴지게 되겠죠. 첫 번째는 포물선입니다. 포물선이 주어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접선들이 2개가 그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자취점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선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이제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접선이 우리가 원하는 점 x, y를 찾고 싶은 건데요. 자취에 해당되는 점인데 x, y를 지날 경우에 해당되는 대입을 한 거죠. 그래서 m에 관한 2차식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 m에 관한 2차식이 나왔고 그 m에 관한 2차식으로부터 우리가 기울기가 이제 2개가 나오겠죠. 접선이 2개가 나오니까. 그래서 2개의 m을 구할 수 있다. 이제 2개의 근이 되는 거죠. m에 관한 2차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활용을 해가지고 계수들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그리고 두 접선이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 점의 이제 관계에서 m1과 m2를 구하면 곱했을 때 -1이 나온다는 식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보면 자취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선이 나오게 됐는데 조건이 있죠.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a가 0이 아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 문제에서도 주어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a가 0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타원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푸는데 타원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자. 그럼 똑같이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2개의 접선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 m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는 거죠. m에 대해서 이제 2차식 형태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근이 2개가 나오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m1과 m2 2개를 구했을 때 그것의 곱이 -1이 된다는 것을 활용을 해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식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그걸 이제 풀어서 자취의 방정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방정식을 풀었을 때 이제 문제점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맨 밑에서 이제 저희가 포인트 드렸던 거 세 번째 것을 보시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x가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되는 경우에는 배제를 해야 됩니다. 저식에선. 그래서 x 이퀄스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되는 경우를 따로 언급을 해 주셔야만 되죠. 그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x 이퀄스 플러스 마이너스 a인 경우에는 그 자취의 방정식에 있는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y 이퀄스 플러스 마이너스 a에 해당되는 점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점들에서 접선,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겠느냐, 수직으로 만나는. 근데 이제 실제로 그걸 그려보면은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들도 자취의 방정식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언급까지가 세세하게 들어가야 감점 처리가 안 되겠죠.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따로따로 다 놓치시게 되면 감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가장 어려운 케이스에 해당되는 건데 이제 쌍곡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포물선, 타원, 쌍곡선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해당 문제에서는 난이도가 높은 걸 뒤쪽에 배치를 했죠. 점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집니다. 마찬가지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저희가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얻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점들을 대입했을 때 m과의 관계들을 이제 설정을 했죠. 그러면 m에 대해서 2차식이 나옵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을 해서 식을 설정을 할 수 있겠죠. 네,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풀어보면 자취의 방정식이 이제 원이 나옵니다.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나오는데, 저기에서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은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이제 반지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게 양수가 나와야겠죠. 반지름의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게 음수가 되는 케이스들은 배제돼야 되죠. 그러니까 b가 a보다 커지는 케이스들은 다 배제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지적이 돼야겠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요. 가점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자체 방정식은 a가 b보다 큰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만 자체 방정식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그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퀄스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그러면서 a가 b보다 큰 경우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다 되는 게 아니죠. 그 중에서도 그 원이 다시 점근선과 만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서는 접하는 접선을 두 개를 그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까지 전부 다 체크가 돼서 이야기를 해줘야 만점 처리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여기 난이도가 높아진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감점 처리되거나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상당히 큰 점수고 논술고사에서는 영향력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논술 같은 걸 이제 논술고사를 지원을 하실 때는 보시면 학생부 요소도 있기 때문에 학생부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사실은 이렇게 한 문제, 소문항 한 문제 정도를 맞고 틀리고 정도면 수능 1, 2등급에 대한 범위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를 얼마나 여하이 잘 푸느냐, 그러니까 감점 부분, 감점 요소들을 잘 극복하는 것들이 수능 학생부 등급 같은 것들을 걱정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부 등급 같은 거에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준비하는 것들에 집중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이제 그 확률과 기대값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문제를 활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30세인 사람이 65세부터 100세까지 연말에 한 1,000만 원씩 수령을 하는 상황을 설정을 했죠. 이때 이제 앞에 설정에서는 이자율을 지금 5%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1일 현재에 30세인 사람이 그때 수령하는 금액들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그 수령한 금액들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현재 가치를 한번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해봐라, 이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65세가 되면 이제 첫 번째 수령액이 나오겠죠. 그래서 65세가 됐을 때 1,0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65세 때 받는 1,000만 원이 2015년 현재에는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그래서 이자율을 대입을 해가고 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5세 이후로 이제 꾸준히 받겠죠. 그러면 이제 65세 때가 첫 번째 받은 거면 n번째 받은 거는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35 더하기 n 정도만큼씩 계속 반복이 됐으니까 그만큼 곱해져 갖고 나타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받은 거, n번째 받은 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아, 일반항이 등비수열이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공비가 1.05분의 1 이렇게 되는 등비수열인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인 걸 알고 나면 그 값들의 합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합을 계산을 해보면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65세 때 첫 번째 받고 그 다음에 100세 때까지 받은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963만 원 정도가 계산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 문제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 분수라든지 그 거듭 제곱에 해당되는 값들인데 그거를 직접 계산할 수가 없고 계산기를 제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보면은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값들을 저희가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활용을 해서 값을 계산하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적립을 합니다. 아까는 이제 수령할 금액에 대한 계산을 했고요. 내가 적립하는 금액들이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마다 이제 적립을 하는 거죠. 300만 원씩 적립을 했습니다. 아까는 1,000만 원씩 수령을 했던 거고 이제는 적립을 하는 것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령 금액을 받는 그 이전까지 우리가 적립을 한다고 하면 내가 적립한 금액의 가치는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치를 역시 이자율을 반영을 해서 계산을 해보죠. 그래서 첫 번째 적립한 거는 2015년 말에 이제 적립을 했겠죠. 그러면 2015년 초에는 1년이 지금 지났으니까 2015년 말에 적립한 것은 1년만큼의 이자율이 반영돼서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B1을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n번째 적립하는 금액들은 300만 원씩 이제 적립을 했는데 각 n번째 넣은 것은 2015년 현재 때는 어느 정도가 되겠냐. 그게 n번째는 벌써 n년이 이제 지난 다음에 넣을 거니까 n년만큼의 이자율을 계산을 해보면 bn의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적립한 금액들도 보시면 이제 등비수열인 걸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공비가 1.05분의 1인 등비수열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들을 전부 다 합산을 해서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보면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을 한 거죠. 계산해봤더니 4,907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이건 이제 뭐 있는 값들을 계산을 해갖고 해보면은 금방 나오는 값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65세 이후로 1,000만 원씩 받는데 그 전에는 내가 300만 원씩 적립을 하면 5% 이자율로 계산했을 때 생각해보면 적립한 금액이 훨씬 많구나. 그래서 내가 수령할 금액에 대해서 충분히 적립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술을 해주면 적절한 답안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그거는 이제 그 확률 값만 계산을 한 건데요. 이제는 그 현재 가치들을 그 수령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적립한 금액들에 대해서 기대값을 계산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다면 적립도 할 수 있고 살아있다면 수령도 하겠지만 생존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립도 못할 것이고 혹은 그 해에 내가 생존해 있지 못하다고 하면 수령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기대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존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받겠지만 저렇게 생존해 있을 확률이 100분의 95예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났을 때 내가 생존해 있다고 하면 요만큼의 금액을 받겠죠. 근데 내가 그때 생존해 있지 못하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이라고 하면은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받는 설정이 되어 있겠지만 여기서는 순수하게 내가 살아있어야지 적립하는 거 혹은 순수하게 살아있어야지 수령하는 것들을 설정했기 때문에 생존해 있지 못하면은 그때 받을 수 있거나 이제 적립하는 금액들이 0으로 설정되어 있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번째 해에 제가 적립하는 그러니까 n번째 해에 적립하는 금액을 다시 또 계산을 해보면 n년이 지나면 확률이
100분의 95의 n승 정도가 되겠죠. 그때까지 살아있을 확률이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해보면 요게 생존해 있을 때의 받을 값, 그 다음에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에 받을 값 0, 이렇게 해서 전체 기대값들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 요게 또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적립을 하게 된 금액들, 그것들의 현재 가치들을 기대값들을 갖다가 합산을 한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합산을 하면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을 하겠죠. 여기 이제 다 등비수열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적립을 내가 얼마큼 했을지 모르겠지만 K만큼을 적립을 했다고 하면 그때 기대값은 이런 값들이 나오겠죠. 이번에는 내가 수령할 값에 대해서 기대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수령할 값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65세부터 내가 받을 수 있으니까 36번째 해가 지나간 다음부터 이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의 확률을 반영한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리고 생존에 있을 경우에는 받겠지만 생존에 있지 않으면 못 받게 되겠죠. 그걸 반영을 해서 기대값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에 받는 금액에 대한 계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0세까지 받을 건데 그 사이에 n번째 해에 받는 것에 대해서도 n번째 해의 생존 확률, 그 다음에 생존에 있지 않을 확률을 반영을 해서 값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대값들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보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 걸 또 알 수 있죠. 그래서 총액에 대해서 퇴직금 총액에 대해서 기대값을 계산을 해보면 뭐 한 275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적립한 총액, 그 다음에 퇴직금 때 받을 총액을 기대값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씩 65세 이후에 받는다고 하면, 그리고 이자율은 5%로 계산하고 내가 생존할 확률을, 매해 생존할 확률을 95%로 설정을 했을 때 얼마씩 내가 적립을 하면 적절하겠냐 계산해 보면 한 30만 원 정도 지금부터 꾸준히 적립을 하면 1,000만 원씩 수령하는 게 적절하겠다라는 계산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전개를 해주시면 답안으로서, 모범 답안으로서 적절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예, 다음 문제는 또 도형에 관한 문제인데요. 도형이면서 여기 안에 이제 무한급수라든지 삼각함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섞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져 있는 직선 L1과 L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선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사이에 접하는 원들을 생각을 해서 그 원들과 관련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직선 L1과 L2는 기울기가 역수로 돼 있죠. 그래서 y = x에 대해서 대칭인 직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첫 번째 문제를 해결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는 반지름 Rn을 가지고 중심에 해당되는 좌표 xn, yn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중심이 어디에 있냐면 두 직선이 y = x에 대해서 대칭으로 있기 때문에 중심점들이 y = x라는 직선 위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xn, yn이 이렇게 yn이 xn하고 같아지게 되겠죠. y = x라는 직선 위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직선을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반경은 어떠냐? 직선으로부터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직선이 하나가 주어진 게 있고 그 다음에 중심점이 있습니다. 그 사이의 거리가 바로 반지름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걸 반지름을 그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식에서 우리가 반지름까지의 길이를 저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걸 대입을 해서 계산을 풀어보면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xn이라는 그 x 좌표에 해당되는 것이 반지름 Rn에 대해서 이런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고, yn도 xn이랑 같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같은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 이게 중심 좌표들을 갖다가 반지름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다음번에는 반지름 두 개의 비율을 한번 계산을 해봐라. 연속적으로 있는 반지름 Rn하고 Rn 플러스 1의 비율을 계산을 해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점 사이, 그 중심점 사이의 거리를 보시면 두 원이 있는데요. 접해 있습니다. 접해 있으니까 두 중심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중심점 사이의 거리는 반경의 합에 해당되겠죠. 그다음에 x축의 길이하고 y축의 길이가 지금 같죠. 이제 x좌표, y좌표가 지금 같은 y = x라는 직선 위에 중심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직접 계산하면 x좌표의 차이의 길이, 차이에 해당되는 길이, 그것의 루트 2배가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아까 계산했던 것들을 반영해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활용을 해보면 Rn하고 Rn 플러스 1하고의 식으로 다시 풀게 되면 이런 식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두 반지름의 비율이 이런 상수값으로 나오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까지 해결을 했는데요. 자, 3번의 세 번째 문제들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을 2015라고 우리가 설정을 하고, 전체 원들이 있을 텐데 원들이 이제 무한히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그 원들의 둘레의 길이들을 구해서 전체를 합해서 합산해봐라.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 둘레는 반지름의 2파이배니까요. 그래서 원의 둘레는 2파이의 Rn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요건 뭐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의 둘레들을 보면 원의 둘레들에 대해서 지금 B를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 바가 등비 수열이 되겠거니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등비 수열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본 거죠. 이렇게 해보면 여기에 2파이 Rn, 여기는 2파이 Rn 플러스 1이니까 2파이가 이제 상쇄가 되고요. 우리가 Rn분의 Rn 플러스 1은 2번식에서 저희가 계산을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를 바로 여기에서 이걸 물어봤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을 학생들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난이도가 높아지죠. 근데 두 번째 소문항에서 저희가 이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을 이미 지침으로 준 거죠. 그래서 힌트로 활용을 하게끔. 그래서 3번 문제를 풀 때 자연스럽게 2번 문제를 해결한 것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이게 상수값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요 B가 상수값이 나왔기 때문에 Ln이라는 그 원의 둘레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원의 둘레는 첫째 항이 2파이 R1에 해당되는 건 2015라고 우리가 이제 설정을 했죠. 그러고 그 다음에 공비가 이렇게 상수로 주어지는 등비 수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산을 해보면 공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범위가 있었어요. 범위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 범위를 체크를 안 하고 그냥 값을 구하면 상당히 많은 감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등비 수열이 수렴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은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것을 반드시 지적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이 문제의 답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을 누락시킨 게 되겠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공비가 1보다 작고 루트 2 플러스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그래서 절대값이 1보다는 작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범위에 해당되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를 대입을 해갖고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급수가 무한등비급수가 수렴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되겠어요. 공비가 1보다 작기 때문에 절대값이 1보다 작기 때문에 수렴한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값을 계산을 해보면 저희가 첫째 항도 알고 공비도 알기 때문에 금방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값을 그냥 계산하는 부분은 배점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수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들을 점검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값이 틀리고 하는 거는 약간의 감점이 생기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누락하면은 상당히 큰 감점 요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술형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있어서는 그 증명의 단계에서 키스텝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전체 문제들을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교과 과정 내에 있는 문제들을 낸다. 컨텐츠가. 그래서 다른 바깥에 있는 것들을 내는 게 아니니까 수능 준비하듯이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다만 난이도가 수능보다는 조금 더 높겠죠. 그리고 서술형 기준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연습들을 집중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포인트는 한 문항 정도를 맞고 틀리고 하는 정도가 수능 이제 그 학생부 내신 등급의 한두 등급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내신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걱정하실 게 아니라 이 문제들을 어떻게 꼼꼼하게 감점 없이 잘 풀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연습들 많이 하시고요. 올해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